여러분은 지금 얼마를 갖고 계십니까? 월급에서 생활비 빼고 남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 돈으로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한 번쯤 의심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월급 5만 루피아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약 4달러, 우리 돈으로 5천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물론 1970년대 말 인도네시아 물가를 감안해야 하지만 그래도 넉넉한 월급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2조 루피아가 넘는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700억 원입니다. 그는 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회사를 창업한 적도 없습니다. 부모에게 유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식 투자만으로 그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록행웅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를 인도네시아의 워렌 버핏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의 수익률이나 투자 종목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가 35년 동안 투자하면서 지켜온 단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가 그를 만들었고 그 한 가지가 없었다면 그는 1998년에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록행웅은 1959년 자카르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인도네시아 서쪽 끝에 있는 폰티아낙이라는 도시 출신이었는데 더 나은 삶을 찾아 자카르타로 왔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일 중 하나가 야자를 깨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록행웅의 어린 시절 집은 가로 4m, 세로 10m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온 가족이 함께 살았고 비가 많이 오면 집 안으로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3남매 중 장남이었습니다. 가난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난이 그를 주눅들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록행웅은 학교를 꽤 잘 다녔습니다. 공부에 흥미가 있었고 무언가를 배우는 것 자체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학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된다고. 그래서 록행웅은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1979년 그의 나이 20살 때 오버시즈 익스프레스 뱅크라는 작은 은행의 사무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5만 루피아였습니다. 그가 맡은 일은 단순했습니다. 서류를 복사하고 정리하고 신용 관련 문서를 분류하는 일이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부동산 담보 서류, 신용보증서 같은 것들을 하루 종일 복사기 앞에서 복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을 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매일 수백 장씩 복사하는 서류들 속에 금융의 언어가 들어 있었습니다. 담보, 이자율, 대출 조건, 상환 계획 같은 용어들이 자연스럽게 눈에 익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복사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복사하면서 읽었습니다. 이 시기에 록행웅은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대학에 다니기로 한 겁니다. 그는 자카르타에 있는 우니베르시타스 나시오날이라는 대학의 야간반에 등록했습니다. 전공은 영문학이었습니다. 왜 영문학이었을까요? 그가 직접 밝힌 적은 없지만 아마도 영어로 된 책을 읽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금융이나 투자에 관한 좋은 책은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낮에는 은행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대학 등록금은 입학금 5만 루피아, 학기당 수업료 1만 루피아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정말 적은 돈이지만 월급 5만 루피아를 받는 사람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는 생활비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건 사지 않았고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그리고 남는 돈은 모았습니다. 이 습관이 나중에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록행웅은 11년 동안 그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11년 동안 승진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가 무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은행이 확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지점도 안 열고 새로운 사업도 안 하니까 윗자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리가 안 나니 승진도 없었습니다. 11년 동안 월급은 조금씩 올랐지만 직급은 그대로였습니다. 누군가는 그 상황에서 좌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록행옹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오래 다녀도 월급쟁이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11년 동안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그의 나이 30살이 되던 해에 록행옹은 처음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서 가자 수르야 멀티파이낸스라는 회사가 상장을 했습니다. 기업 공개, 그러니까 IPO를 한 겁니다. 록행옹은 그 주식을 사려고 긴 줄을 섰습니다. 자카르타의 한 건물 앞에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그도 그 줄에 합류했습니다. 드디어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가 오르면 팔아서 차익을 남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록행옹은 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야 했습니다. 첫 투자에서 손실을 본 겁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처음 주식을 샀을 때 제 전략은 가치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IPO 주식을 사서 상장하면 파는 거였어요. 아무런 지식도 없이 그냥 남들 따라 한 겁니다. 첫 투자는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그를 멈추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궁금해졌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주식으로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잃는 걸까?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뭘 알아야 하는 걸까?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록행옹이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워렌 버핏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워렌 버핏은 이미 유명한 투자자였습니다. 주식 투자로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된 사람. 록행옹은 그 사람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핏에 관한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권, 두 권, 세 권. 읽다 보니까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집에는 워렌 버핏에 관한 책이 40권이나 쌓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한 번 읽고 만 게 아닙니다. 같은 책을 3번, 4번씩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2번 읽으면 조금 더 보이고 3번 읽으면 또 새로운 게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었습니다. 버핏의 책을 읽으면서 록행옹은 가치 투자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게 가치 투자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싸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단순히 주가가 낮다고 싼 게 아닙니다. 그 회사의 진짜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낮아야 싼 겁니다. 록행옹은 이걸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아반자 가격에 파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반자는 인도네시아에서 흔한 저가 자동차입니다. 벤츠를 아반자 가격에 판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벤츠 같은 좋은 회사가 아반자 가격에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찾아서 사는 게 가치 투자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책만 읽은 게 아닙니다. 록행옹은 매일 아침 신문을 읽었습니다. 4개의 신문을 구독해서 매일 읽었습니다. 경제 뉴스, 기업 뉴스, 시장 동향을 꾸준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상장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재무제표라는 게 처음에는 숫자의 나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읽다 보면 그 숫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벌고 있는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현금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록행옹은 그 이야기를 읽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투자 방식을 RTI라고 불렀습니다. 아은 리딩 읽기입니다. T는 싱킹 생각하기입니다. I는 인베스팅 투자하기입니다. 읽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투자한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읽어서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생각하고 충분히 생각한 후에 투자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생각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제야 읽습니다. 록행옹은 그 순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30년이 넘도록. 1990년 록행옹은 직장을 옮겼습니다. 11년 동안 다니던 오버시즈 익스프레스 뱅크를 떠나
뱅크 에코노미라는 은행으로 이직했습니다. 새 직장에서는 마케팅 부서에 배치되었습니다. 더 이상 복사기 앞에 서 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1991년 드디어 승진을 했습니다. 지점장이 된 겁니다. 월급도 크게 올랐습니다. 기존에 받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록행옹의 생활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여전히 남는 돈은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본격적으로 가치 투자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무제표를 읽고 저평가된 회사를 찾고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 오래 보유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산 주식들이 올랐습니다.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 잃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록행옹은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이 맞다. 가치 투자가 맞다. 그리고 1996년 그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은행을 그만두기로 한 겁니다. 17년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안정적인 월급이 나왔고 지점장이라는 직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전업 투자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7살이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였고 아이가 2명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걱정했을 겁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왜 그만두냐고. 하지만 록행옹에게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투자를 해보니까 은행에서 받는 월급보다 투자 수익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낮에 은행에서 일하면서 고객을 만나고 상사의 지시를 따르고 실적 목표를 채우느라 바쁘면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온전히 투자에만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냈습니다. 1996년부터 록행옹은 전업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집 정원에 앉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읽습니다. 4개의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신문을 다 읽으면 재무제표를 읽습니다. 상장 기업들의 분기 보고서, 연간 보고서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는 생각합니다.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이 산업이 어떻게 변할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니까 시간이 넉넉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상사도 없고 부하도 없습니다. 사무실도 없습니다. 매일 집에서 읽고 생각하고 투자합니다. 이게 제 일입니다. 전업 투자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2년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리고 1998년이 왔습니다. 1997년 7월 태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아시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은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루피아의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1997년 초에 1달러당 2,500루피아 정도였던 환율이 1998년 초에는 1달러당 15,000루피아까지 치솟았습니다. 물가가 치솟았고 기업들이 무너졌고 은행들이 파산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붕괴했습니다. 록행옹의 자산도 녹아내렸습니다. 그가 갖고 있던 주식들의 가치가 떨어지고 또 떨어졌습니다. 85%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100을 갖고 있었다면 15만 남은 겁니다. 그는 나중에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제 돈이 85% 줄었습니다. 15%만 남았어요. 저는 그때 이미 전업 투자자였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였고 아이가 2 있었습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으니까 월급도 없었습니다. 남은 돈이 15%뿐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패닉에 빠집니다. 남은 15%라도 지키려고 전부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을 떠납니다. 다시는 안 한다고 다짐합니다. 록행옹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남은 15%를 전부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한 회사에 전부 넣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트랙터스라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인도네시아 최대의 중장비 유통회사였습니다. 아스트라 그룹이라는 대기업의 자회사로 건설 현장에서 쓰는 굴삭기나
트럭 같은 중장비를 판매하고 서비스하는 회사였습니다. 당시 이 회사의 주가는 250루피아였습니다. 그런데 록행옹이 재무제표를 봤더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주당 영업이익이 7,800루피아였습니다. 주가는 250루피아인데 주당 영업이익이 7,800루피아라고요? 벤츠가 아반자 가격에 팔리고 있었던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아치우는 바람에 회사의 진짜 가치와 상관없이 주가가 바닥까지 떨어진 겁니다. 록행옹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은 돈 전부를 유나이티드 트랙터스에 넣기로. 그는 600만 주를 샀습니다. 총 투자금은 15억 루피아였습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약 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주식을 사고 나서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안 올랐습니다. 250루피아에서 400루피아까지 조금 오르더니 거기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안했다고 합니다. 전 재산을 한 회사에 넣었는데 주가가 안 오르니까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이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팔지 않았습니다. 왜 안 팔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빚이 없었습니다. 주식을 살 때 대출을 받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자기 돈으로만 샀습니다. 빚이 없으면 강제로 팔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이자를 갚으라고 독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진콜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둘째, 그는 회사의 가치를 믿었습니다. 주가는 떨어졌지만 회사 자체가 망한 건 아니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트랙터스는 여전히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가는 시장의 공포 때문에 떨어진 것이지 회사가 나빠져서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록행옹은 그 차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이 지났습니다. 2004년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경기가 살아났고 중장비 수요가 늘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트랙터스의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00루피아에서 멈춰있던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000루피아, 3000루피아, 5000루피아, 1만 루피아. 록행옹은 주가가 1만 5천 루피아가 되었을 때 팔았습니다. 250루피아에 샀던 주식을 1만 5천 루피아에 판 겁니다. 60배입니다. 15억 루피아를 투자해서 900억 루피아를 벌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적은 돈이 갑자기 많은 돈이 되니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혹시 주가가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 후에 주가가 더 올라서 나중에 60만 루피아까지 갔습니다. 너무 일찍 팔았던 겁니다. 그래도 60배면 대단한 수익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60배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가 6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85%를 잃고 남은 돈으로 주식을 산 다음 6년 동안 팔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 6년 동안 주가가 거의 안 올랐습니다. 처음 2년, 3년은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팔지 않았습니다. 왜 버틸 수 있었을까요? 빚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록행옹이 35년 투자를 하면서 지켜온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는 한 번도 빚을 내서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주식을 사려고 대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신용으로 주식을 산 적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돈으로만 투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998년에 위기가 올 줄 몰랐고 2008년에 위기가 올 줄 몰랐고 2020년에 팬데믹이 올 줄 몰랐습니다. 미래는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빚을 지지 않습니다. 빚이 없으면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주식을 강제로 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저는 그냥 들고 있으면 됩니다.
언젠가는 다시 올라갈 테니까요. 빚이 있으면 다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증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추가 담보를 넣으라고 아니면 강제로 팔겠다고. 그 상황에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 가격에 팔아야 합니다. 록행옹은 그 상황을 절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98년에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은 빚 때문에 강제로 팔아야 했습니다. 바닥에서 팔고 손실을 확정하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록행옹은 바닥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6년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1998년 위기를 넘긴 후 록행옹은 계속 같은 방식으로 투자했습니다. 저평가된 회사를 찾고 사고 오래 보유하고 제값이 되면 판다. 그는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 일은 매일 잘못된 가격이 붙은 회사를 찾는 겁니다. 좋은 회사인데 싸게 팔리는 회사를 찾습니다. 그런 회사를 사서 보관합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립니다. 언젠가 시장이 이 주가가 너무 싸다는 걸 깨닫고 제값으로 올려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때 팔아서 수익을 얻습니다. 2005년에 그런 기회가 또 왔습니다. 그해 인도네시아에서 조류 독감이 퍼졌습니다. 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을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왔고 사람들이 공포에 빠졌습니다. 닭고기 소비가 줄었습니다. 닭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록행옹은 그 중에서 한 회사를 발견했습니다. 멀티브리더 아디라마 인도네시아, 줄여서 MBAI라고 부르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병아리를 키워서 양계장에 납품하는 회사였습니다. 닭의 사료와 관련된 사업도 했습니다. 조류 독감 공포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당 250루피아. 록행옹은 재무제표를 봤습니다. 조류 독감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출이 줄었지만 회사 자체는 튼튼했습니다. 빚도 적었고 현금도 있었고 사업 구조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닭고기를 영원히 안 먹을 리가 없었습니다. 조류 독감 공포가 가라앉으면 다시 닭고기를 먹을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매출도 다시 늘어날 겁니다. 록행옹은 MBAI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예상대로 조류 독감 공포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닭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MBAI의 매출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익이 늘었습니다.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50루피아에서 시작해서 1000루피아, 5000루피아, 1만 루피아. 록행옹은 6년 동안 보유했습니다. 2011년 주가가 31,500루피아가 되었을 때 팔았습니다. 126배입니다. 그는 이 투자로 약 1950억 루피아를 벌었습니다. 두 번의 큰 투자 성공이 있었습니다. 1998년 유나이티드 트랙터스 60배, 2005년 MBAI 126배. 두 투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둘 다 위기 상황에서 샀습니다. 1998년은 아시아 금융위기, 2005년은 조류 독감 공포. 모두가 무서워할 때, 모두가 팔 때 그는 샀습니다. 둘째, 둘 다 6년을 기다렸습니다. 사고 나서 바로 오른 게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주가가 거의 안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팔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셋째, 둘 다 빚 없이 투자했습니다. 자기 돈으로 샀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팔라고 강요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록행옹의 투자 방식입니다. 위기에 사고 오래 기다리고 빚을 지지 않는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위기에 사라고 하면 막상 위기가 오면 무섭습니다. 주가가 반토막 나고 뉴스에서는 경제가 망한다고 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팔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사라고요? 대부분은 못합니다. 오래 기다리라고 하면 막상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1년 지나도 안 오르고 2년 지나도 안 오르면 불안해집니다. 내가 잘못 산 건 아닐까, 다른 주식으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빚을 지지 말라고 하면 유혹이 있습니다. 빚을 내면 더 많이 살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쓰면 수익이 몇 배로 뻥튀기 됩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바보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록행옹처럼 투자하지 못합니다. 호황일 때 사고 조금 오르면 팔고 빚을 내서 크게 베팅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오면 무너집니다. 록행옹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큰 돈은 긴 잠에서 옵니다. 여기서 잠이라는 건 진짜 잠을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식을 사놓고 건드리지 않는 걸 말합니다. 매일 주가를 확인하고 조금 오르면 팔까 말까 고민하고 조금 떨어지면 불안해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놓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완전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는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에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록행옹은 지금도 매일 신문을 읽고 재무제표를 읽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주식을 사고 팔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처럼 그는 트레이더가 아니라 투자자입니다. 트레이더는 주가 변동으로 돈을 멉니다. 싸게 사서 조금 오르면 팔고 다시 떨어지면 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팝니다. 투자자는 다릅니다. 좋은 회사를 사서 오래 보유합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주가가 오르고 배당도 받습니다. 록행옹은 이렇게 말합니다. 트레이더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하루 종일 모니터를 봐야 하고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고 조금만 늦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집에서 편하게 읽고 생각하고 가끔 투자합니다. 그게 제 삶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식시장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록행옹은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은행들이 1998년 위기 이후 건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부실 대출이 적었고 자본도 튼튼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은행이 무너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록행옹은 이 위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니까 좋은 회사가 싸졌습니다. 그래서 샀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왔습니다. 전 세계가 봉쇄되었습니다. 경제 활동이 멈췄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록행옹은 또 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나쁜 시기에 투자하세요. 모두가 두려워할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이 말은 워렌 버핏이 한 말과 같습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록행옹은 버핏의 책을 40권이나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록행옹은 66살입니다. 그는 여전히 투자를 합니다. 그의 자산 99%가 주식에 들어 있습니다. 예금도 없고 채권도 없습니다. 오직 주식뿐입니다. 그가 보유한 주식은 인도네시아의 유명한 회사들입니다. 은행, 타이어 회사, 미디어 회사, 에너지 회사. 그는 이 회사들의 대주주입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업을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큰 회사를 갖고 있으니까요. 저는 아시아 최대의 타이어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직접 지은 게 아니라 주식을 산 거지만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석탄 광산 회사의 대주주입니다. 제가 광산을 판 게 아니라 주식을 산 거지만요. 주식을 사면 그 회사의 일부를 소유하는 겁니다. 그 회사가 돈을 벌면 제 돈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회사들을 할인된 가격에 샀습니다. 메르세데스를 아반자 가격에 산 겁니다. 그의 연평균 수익률은 35%가 넘습니다. 1998년에 15억 루피아였던 자산이 2022년에 2조 1,400억 루피아가 되었습니다. 24년 만에 1,400배가 넘게 불어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록행옹이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못해. 맞습니다. 누구나 126배 수익을 내는 주식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록행옹이 지킨 원칙은 누구나 지킬 수 있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는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출 받아서 주식 사지 마세요. 신용으로 주식 사지 마세요.
자기 돈으로만 투자하세요. 그러면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습니다. 오래 기다린다. 이것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사고 나서 1년, 2년, 5년을 기다리세요. 매일 주가 확인하지 마세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좋은 회사를 산다.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알려면 공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록행옹도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닙니다. 그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IPO 주식을 사서 손해를 봤습니다. 그 후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버핏의 책을 읽고 재무제표 읽는 법을 배우고 몇 년에 걸쳐 조금씩 실력을 쌓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록행옹이 투자할 회사를 고를 때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경영진이 정직한가? 회사의 오너, 이사, 경영진이 정직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회사가 좋아 보여도 경영진이 사기꾼이면 소용없습니다. 둘째, 사업 분야가 좋은가? 어떤 산업은 좋고 어떤 산업은 나쁩니다. 록행옹은 은행이나 원자재처럼 실적이 좋고 밸류에이션이 낮은 산업을 좋아합니다. 셋째, 이익이 충분한가? 이익이 적은 회사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회사에만 투자합니다. 넷째, 이익이 성장하는가? 매년 이익이 늘어나는 회사가 좋습니다. 제자리 걸음하는 회사는 피합니다. 다섯째, 가격이 적절한가?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너무 비싸면 안 삽니다. 좋은 회사를 합리적인 가격에 사야 합니다.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여섯째, 배당 수익률이 높은가?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가 좋습니다. 매년 배당을 받으면서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이 6가지 기준을 다 충족하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록행옹은 천천히 찾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좋은 회사가 싼 가격에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삽니다. 록행옹의 삶은 단순합니다. 그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상사도 없고 부하도 없습니다. 출퇴근을 하지 않습니다. 매일 집에서 신문을 읽고 재무제표를 읽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 주식을 사거나 팝니다. 그는 이 삶을 3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자로 사는 건 정말 즐겁고 매력적입니다. 투자자는 잠을 자면서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소유한 회사들이 돈을 벌고 있으니까요. 저는 매일 3가지를 합니다. 읽고 생각하고 투자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평생 이렇게 살 겁니다. 오늘 이야기한 록행옹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모두가 무서워할 때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비진적입니다. 빚이 있으면 위기에서 버틸 수 없습니다. 시간은 친구입니다. 좋은 회사를 사서 오래 기다리면 복리가 일합니다. 이 3가지를 지키면 됩니다. 록행옹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작은 은행에서 복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학도 야간에 다녔고 11년 동안 승진도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읽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만으로 2조 원이 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3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35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30살이라면 65살에 그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40살이라면 75살에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 그리고 멈추지 않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록행옹은 아직도 매일 아침 정원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3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내일도 오늘과 같은 습관으로 시작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